사람이 살다 죽었다는 패가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그 집을 한 여인이 전 재산을 털어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불을 지펴주고 꿈속에서 죽은 여인이 나타나 속삭입니다. 불은 세게 하지 마라. 그리고 15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을 내쫓고 아들을 얻은 시댁은 완전히 사라졌고 쫓겨난 여인의 집에서는 세 갈래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신비로운 가마와 함께 운명을 바꾼 내 모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 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충청도 변두리 고을의 한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랑채에는 육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에게는 31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7년 전 윤씨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공주 근처 사기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가는 집안이었지요. 박진사의 아들은 무능하고 소심한 사람이었기에 친정에 재산이 있는 윤씨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도록 손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자가 아니라 손녀 한 셋이 태어났지요. 박진사는 날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가 끊기겠구나. 안채에서는 윤씨 부인이 세 딸을 데리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아침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인기척에 윤씨는 잠을 깼습니다. 문 밖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나오라. 윤씨는 부스스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나가거라. 윤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7년을 주었다. 딸만 셋을 낳고도 아들 하나 못 낳았으니 집안에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윤씨의 남편은 사랑채 처마 밑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윤씨는 안채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새 딸을 깨웠습니다. 5살 수련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요? 우리 집을 나가야 한다. 3살 수연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언니 치맛자락을 붙잡았고 돌된 수정이는 윤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윤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다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까지 몇 벌 그리고 홀레때 받은 비녀 하나가 전부였지요. 대문 앞에 나서자 박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두고 가거라. 딸이라도 박씨 집안의 피를 받았으니 몸종으로라도 쓸 수 있다. 윤씨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윤씨는 무언가를 깨달았지요. 이 집안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딸들까지도 쓸모로만 여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씨는 고개를 들어 박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박진사는 코음을 쳤습니다. 그래, 좋을 대로 해라. 어차피 쓸모 없는 것들끼리 잘 어울리겠구나. 윤씨는 세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각 자신 한 짝씩만 손에 들고 있었지요. 박진사가 일부러 한 짝씩만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 속으로 내 모녀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윤씨는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주까지는 사흘은 걸어가야 했고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요. 오빠가 물려받은 사기장 가마는 몇 해 전 빚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씨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굴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윤씨는 보다리를 풀어 홀레때 받은 은빈녀를 꺼냈습니다.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은물 장사치는 비녀를 빤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쌀단말은 되겠소. 윤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단말이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었지요. 윤씨는 쌀을 받아들고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칭걸거렸지요. 그때 엽좌판 낙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얼굴이 많이 상하셨구려. 윤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악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묵을 곳을 찾으시오. 이 근처에 빈집이 하나 있긴 한데 윤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빈집이요. 그렇긴 한데 사람이 살다 죽은 집이라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 죽고 시어머니도 그 충격에 빗따라 돌아가셨다지 뭐여. 그 뒤로 아무도 안 들어가려 하더이다. 윤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악은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 고갯길 넘어서 한참 들어가면 이스. 그런데 진짜 가실 생각이요. 윤 씨는 대답 대신 쌀 한 대를 덜어 아악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악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윤 씨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세 딸의 손을 잡고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고갯길을 넘어 한참을 걸어가자 정말로 허름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덜그럭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지요. 그러나 윤 씨의 눈에는 그 집이 제법을 만해 보였습니다. 윤 씨는 아이들을 집 앞에 앉혀두고 마을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장댁을 찾아가 물었지요. 저 산 너머 빈집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집을 왜 물으시오? 사고 싶습니다. 이장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 집은 안 됩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무엇보다 얼마면 됩니까? 윤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이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래 주인은 한양으로 올라갔고 이 집을 처분하라고 했소. 쌀 20마리면 된다고 했는데 진짜 사실 겁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 20. 윤 씨가 가진 쌀은 단말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다시 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다리에서 골래 적삼을 꺼냈지요. 붉은 명주로 지은 적삼은 윤 씨가 가진 유일한 귀한 옷이었습니다.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옷감 장사치는 적삼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명주 옷감이 제법 좋소. 쌀 8, 매운 주겠소. 윤 씨는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7마리 모자랐지요. 윤 씨는 마지막으로 세 딸의 돌반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준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우리 반지 아니에요. 윤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그 음방 주인은 반지 3개를 저울에 달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쌀 10말 드리겠소. 윤 씨는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쌀이 23말. 윤 씨는 이장에게 쌀 20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집 문서를 주십시오. 이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내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윤 씨는 문서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살다 죽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지요. 이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남은 쌀말을 짊어지고 세 딸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거미줄이 천장을 뒤덮었고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나 기둥은 단단했고 지붕도 큰 구멍은 없었습니다. 윤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다. 주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귀신 나온다며요. 윤 씨는 수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란다. 귀신은 해코지하지 않지만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을 내쫓지 않느냐. 윤 씨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비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 씨는 멈춰 섰습니다. 흙 반쯤 묻힌 가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천천히 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마 입구는 흙과 낙엽으로 막혀 있었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니 벽돌은 아직 단단했지요. 윤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가마에 불을 지히던, 모스 지흙을 이기던, 손그릇을 빚던 물레의 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윤 씨는 가마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불이 한번 살아있던 집은 다시 살 수 있다. 그날 밤 윤 씨는 아이들과 함께 안방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닥다닥 불이 다 올랐고 방 안이 따뜻해졌지요. 주련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따뜻해요. 윤 씨는 세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여기서 살자. 누구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는 우리만의 집에서 말이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숨을 내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윤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누가 있든 그들도 윤 씨처럼 버림받은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윤 씨와 아이들의 생존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캐기 위해서였지요. 고사리, 도라지, 더더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주련이는 동생들을 돌보며 집을 지켰습니다. 주연아, 수정이 울면 안 하죠.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수련이는 어른스럽게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윤 씨가 나무를 한 광주릭서 돌아오면 내 식구는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지요. 어머니, 오늘은 고사리예요. 주연이가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윤 씨는 웃으며 고사리를 삶았습니다. 반도 없이 삶은 나물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지요. 한 달쯤 지나자 윤 씨는 뒤란의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도 없이 맨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손에 피가 나고 물집이 잡혔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지요. 이 땅에 물을 심으면 겨울에 먹을 수 있단다. 두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씨는 어디서 구해요? 윤 씨는 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파라무씨와 배추씨를 샀지요. 한 줌도 안 되는 씨앗이었지만 윤 씨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윤 씨는 장터에서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곡식을 찧었지요. 하루 품삯은 쌀 한 대였습니다. 오늘은 쌀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윤 씨가 쌀 한 대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오셨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심은 배추와 무가 파랗게 자라났고 산내에는 머루와 달래가 익어 같이요. 윤 씨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삶이었지만 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윤 씨는 수련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우리가 손수 읽은 것들이 쌓이면 그때는 조금 더 나은 날이 올 거란다. 수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윤 씨는 뒤란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가마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래 할 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윤 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빗물이 천장 틈으로 새어들어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물이세요. 주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씨는 그릇을 받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꽁, 집 뒤편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는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쳐 나갔지요. 비를 흠뻑 맞으며 뒤란으로 가보니 담장 일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 씨는 다가가 흙을 헤쳤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청자 조각, 하얀 백자 조각, 그리고 문양이 새겨진 분청 조각들이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윤 씨는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윤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깨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빚어 구워낸 도자기였지요. 윤 씨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만져 보았습니다. 이 흙의 질감, 윤 씨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그릇을 빚을 수 있는 흙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사기를 구울 때 썼던 바로 그 흙과 같은 칠이었지요. 윤 씨는 흙을 한 움쥐였습니다. 촉촉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점성이 좋아 손에 착 달라붙었지요. 이 흙이면 그릇을 빚을 수 있어.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윤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을 만지고 또 만졌지요. 수련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감기 걸려요. 윤 씨는 수련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련아 이거 봐. 이 흙 만져봐. 수련이는 영문도 모른 채 흙을 만졌습니다. 끈적끈적해요. 그래 이 끈적끈적한 게 중요한 거야.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단다. 수련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릇이요. 그래, 왜 할아버지가 만들던 그런 그릇은 말이야. 윤 씨는 일어나 흙을 한 광줄이 파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함께 흙을 날랐지요. 비가 그치자 윤 씨는 흙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 흙으로 정말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주연이가 물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나물만 팔아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 그릇을 만들어 팔면 우리도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릇 생각뿐이었지요. 물레 돌리는 소리, 가마에 부리는 소리, 구워진 그릇을 꺼내는 순간에 떨림. 윤 씨는 벌떡 일어나 뒤란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가마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가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곧 다시 불을 지어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가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부터 윤 씨는 가마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입구를 막고 있던 흙과 낙엽을 치우고 안쪽 벽돌을 하나씩 점검했지요. 다행히 벽돌은 대부분 멀쩡했습니다. 몇 개만 새 것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장터로 가서 벽돌을 샀습니다. 품삯으로 모은 돈을 털어 산 벽돌이었지요. 어머니, 그걸로 뭐 하세요? 주련이가 물었습니다. 가마를 고치는 거야. 윤 씨는 벽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가 가마를 손보던 모습을 떠올리며 기억을 더듬어 벽돌을 맞춰갔지요. 수련이와 수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벽돌 여기 놓으면 돼요. 그래, 잘했어.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흙을 이겼습니다. 돌 지난 수정이는 아직 걷지도 못했지만 옆에 앉아 흙장난을 하며 놀았지요. 사흘 밤낮을 꽃박이란 끝에 가마가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윤 씨는 가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릇만 빚으면 돼. 그러나 그릇을 빚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물레가 없었습니다. 친정에 있던 물레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물레 없이 할 수 있을까?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수련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윤 씨는 수련이를 보았습니다. 손으로? 네. 왜 할아버지도 처음엔 손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윤 씨는 무릎을 닥쳤습니다. 그래, 맞아. 윤 씨는 흙을 한 덩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치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흙이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물기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윤 씨는 다시 흙을 말렸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딱딱해서 모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물을 조금씩 섞으며 흙돌을 맞춰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끝에 윤 씨는 손바닥만 한 작은 그릇 하나를 빚어냈습니다. 됐다. 주련이와 수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의 그릇이에요. 윤 씨는 그릇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닥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가만히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은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해야 한다. 그릇은 불이 빛는 것이니라.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윤 씨가 본 것은 산산조각형 그릇이었습니다. 윤 씨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릇은 갈라지고 터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었지요. 주련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깨진 거예요?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이 너무 셌나 봐. 윤 씨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약하게 지었지요. 그러나 이틀 뒤 꺼낸 그릇은 덜 익어서 물이 새웠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 윤 씨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윤 씨는 계속해서 그릇을 빚고 구웠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지요. 어떤 것은 깨지고 어떤 것은 덜 익고 어떤 것은 모양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뒤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쌓여갔습니다. 주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너무 힘드셔요.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윤 씨의 손은 물집투성이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품삯으로 모은 돈은 모두 흙과 땔감을 사는데 써버렸지요. 윤 씨는 그릇 있는 일을 멈추고 다시 품팔이를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낙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윤 씨 부인 그릇 만드신다면서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아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릇쟁이도 아닌 사람이 무슨 그릇을 만들어요. 그냥 나물이나 계속 파시지. 윤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걸까? 윤 씨는 뒤란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가마를 비추고 있었지요. 왜 안 되는 걸까? 분명 흙도 좋고 불도 지었는데 윤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가마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계속 가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윤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며느리, 아이를 낳아 죽었다 하던 그 여인 혹시 그녀도 이 가마를 썼던 걸까? 윤 씨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릇을 만드셨나요? 그렇다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바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윤 씨는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그날 밤 윤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지요. 한 여인이 가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불은 세게 하지 마라. 천천히 오래 지펴야 한다. 꿈에서 깬 윤 씨는 바로 일어나 간마로 달려갔습니다. 불은 세게 하지 마라. 천천히 오래 지펴야 한다. 윤 씨는 그 말을 되새기며 다시 그릇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작은 밥그릇 하나만 만들었지요. 그리고 감매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전처럼 세차게 지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씨를 유지하며 아주 천천히 열을 올렸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밤새 가마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잠깐 졸았다 깨어보니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여전히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불을 넣어준 건가? 윤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방에서 자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윤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날 밤도 윤 씨는 가마 앞에서 졸았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윤 씨는 보았습니다. 가마 앞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을. 여인은 조용히 장작을 넣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인은 윤 씨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지요. 윤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당신도 외로웠겠구나. 윤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되는 날 아침 윤 씨는 가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어. 윤 씨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표면은 매끈했고 색은 은은한 회청색이었지요. 두들겨 보니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물을 부어보니 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그릇이었습니다. 수련이와 수현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 드디어 해냈어. 윤 씨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가마 앞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사발,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지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 집에서의 가마에서 다시 불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윤 씨가 흙을 이기다 잠깐 자리를 비우면 돌아왔을 때는 흙이 완벽하게 이겨져 있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지면 바람이 불어 약해졌고 불이 너무 약하면 연기가 오래 머물러 윤 씨에게 알려 주었지요. 두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귀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신이 아니라요. 집의 주인님이시지.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서 사셨던 분이야. 무섭지 않으세요?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그분도 우리처럼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거야. 아들을 낳아 죽었다고 했지.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니. 추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내 아이를 위해 만들던
그릇들이었어요. 이제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쓰이니 나도 기쁩니다. 윤 씨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가마에서는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윤 씨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5년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이제 그릇 만드는 일에 익숙해졌고 아이들도 제법 자라났지요. 첫째 수련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련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릇 만들어 보면 안 돼요. 윤 씨는 흙한 덩이를 떼어 주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렴. 수련이는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수련이의 손에서 그릇의 형태가 순식간에 잡혀 나갔습니다. 윤 씨가 1시간 걸려 만드는 것을 수련이는 반시간 만에 해냈지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윤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련아, 너 천재구나. 수련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둘째 수연이는 8살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언니가 만든 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그릇에 꽃을 그려보면 어때? 꽃을 주연이는 대나무 가지를 깎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덜 마른 그릇에 조심스럽게 무늬를 새기기 시작했지요. 매화 한 송이가 그릇 옆구리에 피어났습니다. 어머니 파요. 윤 씨는 놀라서 그릇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매화였습니다. 8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요. 주연아, 넌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니? 주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보이는 걸 그렸어요. 셋째 수정이는 5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수정이도 언니들을 따라 흙을 만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정이가 만지는 흙은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주정아, 너는 뭘 하고 있니? 흙기, 기분 좋아하는 걸 느껴요. 기분 좋아한다고. 수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흙은 물을 더 원해요. 저 흙은 이미 충분하대요. 윤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정이의 말대로 물을 섞어보니 정말로 흙의 상태가 완벽해졌던 것입니다. 수정이는 흙을 잇는구나. 그날 저녁 윤 씨는 세 딸을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미보다 훨씬 재주가 있구나. 수련이는 형태를 잡는 손, 수연이는 무늬를 새기는 눈, 수정이는 흙을 잇는 마음을 가졌어. 수련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 함께 그릇을 만들면 어때요? 윤 씨는 무릎을 닥쳤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다음 날부터 내 모녀는 함께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정이가 흙을 고르고 주련이가 형태를 잡고 주현이가 무늬를 새기고 윤 씨가 개 구웠지요. 완성된 그릇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형태는 완벽했고 무늬는 아름다웠으며 흙감은 부드러웠습니다. 윤 씨는 그릇을 들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그날 밤 가마 앞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박수를 치는 것 같았지요. 윤 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우리 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쁨의 바람이었습니다. 6년째 되는 해 윤 씨는 장터의 그릇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이게 뭐야? 이상한 그릇이네. 무늬가 왜 이래? 쓸데없는 것만 그려놨어. 사람들은 윤 씨의 그릇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 할머니가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손에 참 편하네. 할머니는 밥그릇 하나를 샀습니다. 윤 씨는 쌀태를 받았지요. 보통 밥그릇보다 2배나 비싼 값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줌마의 그릇 신기해요. 무엇이 신기하신가요? 밥이 안 식어요. 아침에 지은 밥을 담아뒀는데 점심때까지 따뜻하더라고요. 윤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할머니는 이번에는 밥그릇에 개를 더 샀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파는 그릇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 물을 담아두면 하루가 지나도 안 썩는데 김치를 담았더니 맛이 더 좋아졌어. 사람들이 하나둘 윤 씨의 좌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니 물었습니다. 이 글을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으니까요. 제 딸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 빚었습니다.
딸들이요. 네. 우리 딸 셋이 각자의 재주를 모아서 만든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해 했습니다. 그날 윤 씨가 가져온 그릇 10개가 모두 팔렸지요. 쌀단말을 받아왔습니다. 주련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그 값이에요. 그래, 너희 덕분이야. 주연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요. 윤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7일년을 굶주리며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윤 씨는 쌀밥에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윤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다음 장날 윤 씨는 그릇을 20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도 전에 모두 팔렸지요. 아줌마, 다음 장날에도 꼭 오세요. 이 글을 친정 어머니께 드리려고요. 사람들이 윤 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 나가기도 전에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요. 혹시 그릇 하시는 집이 여기인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가는 그릇이라고요. 윤 씨의 집에는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귀신 나온다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오히려 복받은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여자 귀신한테 그런 만드는 법을 배웠대. 아니래. 딸 셋이 다 신통력이 있대. 윤 씨는 그런 소문에 웃기만 했습니다. 신통력이 아니라 땀과 정성이지. 그날 밤 가마 앞에서 율은 저를 올렸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7년째 되는 해 윤 씨의 그릇은 이미 구울에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는 매화가 아니라 다른 걸 그려보고 싶어요. 뭘 그리고 싶은데? 달리요. 밤늘에 뜬 달을 그리고 싶어요. 주연이는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달을 그려 넣었지요. 완성된 그릇을 보고 윤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 위로 둥근 달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은은한 구름이 흘렀습니다. 주연아, 이건 그림이 아니라시구나. 주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릇도 보는 거잖아요.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주련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는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볼래요. 수련이는 일반 밥그릇이 아니라 연꽃 모양의 그릇을 빚었습니다. 꽃이 겹겹이 피어나는 모양이었지요. 윤 씨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추정이도 유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를 섞으면 푸른 빛이 나요. 정말 수정이가 만든 유약을 바른 그릇은 하늘빛처럼 맑은 청자색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그릇, 양반집 사랑방에 놓아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아니, 궁궐에 바쳐도 되겠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선비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정말 이 그릇을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제 딸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달 그림이 새겨진 그릇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예술품입니다. 얼마를 받으시겠습니까?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보통 살퇴 정도 받는데 선비는 웃었습니다. 이 그릇은 쌀 5마를 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윤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마리요. 그렇습니다. 제가 6개를 주문하겠습니다. 모두 다른 그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날 윤 씨는 쌀른말을 선금으로 받았습니다. 주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자 된 거예요.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세 딸은 모여서 위논했습니다. 언니,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자. 나도 더 예쁜 무늬를 연구할래. 나는 유약 색깔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 뭘게? 윤 씨는 방 밖에서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쓸모없다던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지요. 8년째 되는 해 어느 밤 윤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선명한 꿈이었지요.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가마 앞에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윤 씨를 보며 미소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윤 씨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집에 살던 며느리였습니다. 이름은 김 씨라 했지요. 김 씨 부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쫓겨날 뻔했습니다. 딸을 둘 낳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감싸주셨지만 시아버지는 매일 구박을 했지요. 그래서요, 마침내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지요. 그런데 김 씨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제가 죽었습니다. 아이도 함께 죽었지요. 윤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돌아가셨지요. 저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릇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의 친정이 사기장 집안이었지요. 저희 둘은이 가마에서 그릇을 만들며 서로를 위로했지요. 윤 씨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가 이렇게 좋은 거였군요. 네, 이 감에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제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 부인은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딸들의 눈물이 가마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저희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려 했어요. 한이 맺혀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당신과 딸들이 왔습니다. 김 씨 부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딸 셋을 데리고 온 어미, 버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미. 저는 당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살았더라면 저렇게 살았을 것이라고요.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겁니까? 네. 그리고 당신의 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있어야만 대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김 씨 부인은 가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불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씨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김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당신이 이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불은 세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정성껏 지으세요. 그것이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씨 부인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딸들과 함께요. 꿈에서 깬 윤 씨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일어나 간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를 올렸지요.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한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지요. 윤 씨는 알았습니다. 김 씨 부인이 떠났다는 것을 9년째 되는 해봄 장터에서 윤 씨는 옛시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 들었어요. 박진사대의 아들이 태어났대요. 윤 씨는 그릇을 놓던 손을 멈췄습니다. 네, 새로 들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대요. 박진사가 잔치를 벌였다더군요. 윤 씨는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들을 얻었구나. 장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러나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면 아이들과 함께 쫓겨나지 않았을까.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며칠 후 장터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몸이 약하대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잘 먹지를 못한대요. 아이고 그래요. 박진사가 온갖 약을 쓴다는데 별 효과가 없다더군요. 윤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지요. 그저 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 씨는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김 씨 부인 보고 계신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떠났으니까요. 윤 씨는 혼잣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아들을 얻었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네요. 윤 씨는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이는 물레를 돌리고 있었고 수연이는 무늬를 그리고 있었으며 수정이는 유약을 갈고 있었지요. 제게는 이미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제 전부입니다. 윤 씨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길을 가면 돼. 그날 밤 윤 씨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태어났다는구나. 주련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집에 다시 갈 수 있어요.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지 않을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그럼 저희는 아버지 없이 사는 거예요. 윤 씨는 수련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지니,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니? 주연이와 수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이 더 좋아요. 윤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우리는 앞만 보고 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였지. 잡년이 흘렀습니다. 장터에서 들려오는 시댁 소식은 점점 더 좋지 않았습니다. 박진사 댁 아들이 또 알아누웠대요.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 겨울만 3번째래요. 약방을 다 뒤져도 차도가 없다더군요. 윤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박진사 아들, 그러니까 윤 씨 부인 전 남편 말이에요. 그 양반이 도박에 빠졌대요. 도박이요? 네, 집안 살림이 기울어지니까 한몫 잡아보겠다고 도박판에 드나든다더군요. 그런데 계속 읽기만 한대요.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그 모양이구나. 어느 날 장터에서 윤 씨는 예시댁 하인을 마주쳤습니다. 하인은 윤 씨를 알아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전마님, 무슨 일인가? 하인은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많이 늙으셨습니다. 손자가 병약하여 늘 근심이 가득하시지요. 그리고요, 도련님은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논밭을 팔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마님께서는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따님들도 건강하시고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은 윤 씨가 파는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그릇들 전 마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내 딸들과 함께 만들었네. 하인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초문은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그릇이 고을에서 제일이라고요. 양반집에서도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과한 소문일세. 하인은 잠시 망설리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댁에서도 전마님이 만든 그릇을 사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체면이 있어서. 윤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체면, 그 체면이 사람을 내쫓았지. 하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안이 많이 기울었다는구나. 주련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요?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를 내쫓았어.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 그들이 책임져야지. 주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결정을 따를게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요. 윤 씨는 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남의 일에 마음 쓸 필요 없어. 그날 밤 윤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지만 대를 이을 수 없는 집, 딸만 있지만 번성하는 집. 무엇이 진짜 대를 는 것일까요? 윤 씨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몰래 윤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마당에서는 윤 씨와 딸 셋이 웃으며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이 어때요? 예쁘구나. 수연이 솜씨가 날로 늘어나는구나. 언니, 나도 봐. 내가 만든 유약 색깔. 가족의 웃음,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쫓아는 며느리와 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박진사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지요. 임종 전 박진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아이를 쫓아낸 것이 집안을 망친 것이었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사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안에는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도박빚을 갚아라. 논밭 문서를 내놔라. 결국 그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박진사의 아들과 새며느리 그리고 병약한 손자는 집을 떠나야 했지요. 같은 시각 윤 씨의 집에서는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그릇에 밥 담아드릴게요. 나는 어머니께 제가 그린 접시에 남을 올릴게요. 저는 제가 유약 바른 대접에 꼭 담아 드릴게요.
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상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어미는 너희가 있어 참 행복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4년째 되는 해 세 딸은 각자의 이름으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수련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수련이가 만드는 그릇은 형태가 완벽했습니다. 한 채 흐트러짐도 없이 균형 잡힌 그릇들이었지요. 출연의 항아리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키 높이만 한 큰 항아리였는데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완벽한 원을 이루고 있었지요. 한양의 양반들은 수련의 항아리를 사랑방에 두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수련의 항아리요. 천냥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다오. 수련이는 형태뿐 아니라 쓰임새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릇은 아름다워야 하지만 무엇보다 쓰기 편해야 해요. 주련이가 만든 물병은 물을 따를 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주련이가 만든 밥그릇은 손에 쏙 들어와 들기 편했으며 주련이가 만든 술잔은 입술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수련의 그릇을 쓰면 다른 그릇은 못 쓰겠더라. 그런 수련이에게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양반, 굴의 부자, 심지어 관아의 관리까지 모두 수련이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수련이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릇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시집가서 교중에 갇혀 지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련이가 만든 항아리를 보고 반한 사람이었지요. 제가 그릇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련이는 놀랐습니다. 배우시겠다고요? 선비께서.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글만 읽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을 보고 깨달았지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수련이는 그 진심을 알아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자로 받겠습니다. 선비는 수련이에게 그릇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선비가 말했습니다. 수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수련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르지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선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곁에서 함께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의 동료,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수련이는 감동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윤 씨는 딸의 혼사를 기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어미는 믿는다. 수련이는 혼인 후에도 그르지를 계속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큰 가와를 지키며 형태의 명인으로 살았지요. 둘째 수연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새기는 무늬는 그림이 아니라 쉬었습니다. 주연의 매화라 불리는 작품은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났지요. 한 접시 위에 매화 한 가지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보았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으며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연의 그릇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연이는 계절마다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봄에는 개나리를, 여름에는 연꽃을, 가을에는 국화를, 겨울에는 동백을 그렸지요. 그러나 수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달이었습니다.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외롭지만 쓸쓸하지 않은 것 그게 달이에요. 수연이가 그린 달 접시는 한양의 시인들 사이에서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한 시인은 수연의 딸 접시를 보고 시를 지었지요. 접시 위에 뜬 달 하나 세상에 외로움을 다 담았구나. 수연이에게도 혼담이 들어왔지만 수연이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호이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윤 씨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혼인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셋째 수정이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추정이는 유약의 천재였습니다. 추정의 청자나 불리는 그릇들은 하늘빛 그대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의 푸른 빛, 비 오는 날의 제빛, 석양의 붉은 빛. 추정이는 자연의 모든 색을 유약으로 만들어냈지요.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색을 낼 수 있습니까? 주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흙이 원하는 색을 들어줄 뿐이에요. 주정이가 만든 유약은 신비로웠습니다.
아침에는 푸르게 보이다가 저녁에는 보라빛으로 변했고 햇빛 아래는 투명하게 빛나다가 그늘에서는 깊은 색을 띠었지요. 추정의 그릇은 살아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딸의 명성이 높아지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딸의 혼례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할아버지 횟값상에 올릴 그릇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죽으면 이 그릇에 제사를 지내 주십시오. 그릇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담는 그릇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릇쟁이가 아니라 예술가가 되었구나. 주련이가 물었습니다. 예술가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만드는 건 그릇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게 바로 예술이란다. 세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윤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해준 거지. 어미는 그저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그날 밤 내 모녀는 가마 앞에 앉아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지요. 주연이가 말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빛나고 있는 걸까요? 윤 씨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너희는 이미 빛나고 있어. 15년째 되는 해봄. 율 씨는 1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율 씨는 여전히 건강했고 가마 앞을 지켰지요. 딸들이 그릇을 만들면 윤 씨가 가마에 불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윤 씨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윤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김 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딸들이 이제는 저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요.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김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딸들에게 각자의 불을 나눠줄 때입니다. 각자의 불이요. 그래요. 딸들이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되었어요. 각자의 감에서 각자의 불을 피울 때가 왔습니다. 꿈에서 깬 윤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딸들은 이미 다 자랐고 각자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윤 씨는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어미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무엇이요? 어머니, 윤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련아, 너는 이 집과 큰 가마를 물려받아라. 내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키거라. 추련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요? 그래, 내가 장년이니까. 그리고 내가 만드는 큰 항아리 들으니 간마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윤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연아,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새 집을 짓고 새 간마를 만들어라. 내 그림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더 자유롭게 피어날 거야. 주연이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제가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너는 이미 혼자 할 수 있어. 추정가, 너도 새 집을 짓고 새 가마를 세워라. 내가 연구하는 새로운 유약들은 새로운 간마에서 시도해봐야 해. 추정이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떠나보내시는 건가요? 윤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보내는 게 아니야. 날개를 달아 주는 거지. 너희는 이미 날 준비가 되어 있어. 세 딸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멀리 가지 않을게요. 매달 꼭 찾아뵐게요. 그래, 그렇게 해다오. 석 달 후 수연이는 마을 동쪽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작은 가마를 세웠지요. 가마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불길이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쌓아야 한다. 주연이의 간마가 완성되었을 때 윤 씨는 첫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이제 이 가마는 내 것이다. 잘 지켜라. 주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석 달 후 수정이도 마을 남쪽에 집을 지었습니다. 수정이의 가마는 조금 달랐습니다. 새로운 유약을 실험하기 위해 더 높게 쌓았지요. 어머니, 이렇게 높으면 불 조절이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 마라. 내가 흙을 읽듯이 불의 마음도 읽을 수 있을 거야. 수정이의 감에서 첫 불이 피어 올랐을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련이와 남편, 수연이 그리고 윤 씨 모두 함께 불을 바라보며 기도했지요. 이 불이 잘 타오르기를. 그날 저녁 윤 씨는 본가의 가마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이제 이 가마는 수련이의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가만히 가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김 씨 부인 보고 계시죠? 딸들이 각자의 간말을 가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떠났으니까요. 윤 씨는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불이 이제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의 불이 셋이 되었지요.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이제 정말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지요. 윤 씨는 알았습니다. 김 씨 부인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그날 밤 윤 씨는 작은 제사를 올렸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사발, 그리고 윤 씨가 처음 성공한 그릇 하나.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이와 시어머니를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윤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빛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북쪽 본가에서 큰 가마의 연기가, 동쪽 수연이 집에서 작은 간마의 연기가, 남쪽 수정이 집에서 새 간마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 갈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로 만났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안에는 신비한 기운이 있다. 한 어미의 불이 세 딸에게 나뉘어졌다. 저 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야. 윤 씨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대는 이제부터 이어지는 거야.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진사 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박진사의 아들은 행방을 알 수 없었지요. 그 병약했던 손자도 어디선가 떠돌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집안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 씨의 집안은 새 갈래로 번성했습니다. 주련이는 본가의 큰 가마를 지키며 형태의 명인이 되었습니다. 주련이가 만든 항아리는 궁궐에까지 올라갔고 임금께서 천하제일 항아리라는 찬사를 내렸지요. 수련이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릇을 만들며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리고 얼마 뒤 수련이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윤 씨는 손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딸이구나. 우리 집안은 딸로 이어지는구나. 수연이는 동쪽 작은 집에서 문희의 예술가로 살았습니다. 주연이가 그린 매화, 낭커, 국화, 대나무는 사군자라 불리며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연이는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렸지요. 저는 그릇에 세상을 담고 싶어요. 수연이의 그릇에는 한양의 거리, 강원도의 산, 제주도의 바다가 담겼습니다. 주연이는 매달 어머니를 찾아뵙고 새로 그린 그릇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금강산을 그려왔어요. 윤 씨는 딸의 그릇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이 담긴 그릇을 남기는구나. 추정이는 남쪽 집에서 유약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추정이가 만든 비색 청자는 고려, 청자를 잇는다는 평을 받았지요. 주정이는 스물네 같은 마을의 목수와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수정이의 그릇을 담을 장을 만들어주다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그릇은 하늘 같아요. 저는 그 하늘을 담을 땅을 만들고 싶어요. 추정이도 곧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지만 윤 씨는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소중한 생명이란다. 세 딸은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매달 한 번씩은 본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릇을 만들었지요. 어머니, 우리 넷이 함께 만든 그릇 하나 만들까요? 그래, 좋지. 수련이가 형태를 잡고 수연이가 무늬를 새기고 수정이가 유약을 바르고 윤 씨가 감매 구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삼오정이라 불렸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그릇이라는 뜻이었지요. 잠오정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릇이었습니다. 팔지 않고 대대로 물려주기로 했지요. 세월이 더 흘러 윤 씨는 5살이 되었습니다. 세 딸은 모두 자식을 낳았고 손주들은 벌써 7명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모여 흘란을 하며 놀았지요. 어느 날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그릇쟁이가 되셨어요?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릇쟁이가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할머니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지. 손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윤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말할 거야. 넌 쓸모 없다고. 넌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란다.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는 손주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대를 잇는다는 건 피를 잇는 게 아니야. 불을 잇는 거란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 사람을 향한 사랑, 그것이 진정한 대를 잇는 거야. 손주들 중 막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희도 그릇을 만들어야 해요.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릇이 아니어도 돼. 너희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돼. 그게 바로 부르는 거란다. 그날 저녁, 윤 씨는 세 딸과 함께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본가 가마에서 동쪽 가마에서 남쪽, 개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세 갈래 연기가 하늘에서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불을 이어받았고이. 불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었구나.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났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이루었어. 딸 셋이 갈래 불을 피웠고 그 불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거야. 주련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윤 씨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하단다. 너희 같은 딸들이 있어서 말이야. 주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시댁에서 쫓겨난 일 같은 거요.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추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의 자랑이에요. 윤 씨는 세 딸을 안았습니다. 너희가 어미의 자랑이지. 그날 밤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김씨 부인 보고 계시죠? 우리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4명의 여인이 있었다. 하나는 가마를 지키다 죽었고 하나는 쫓겨났지만 살아남았으며 셋은 그 불을 이어받아 빛을 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집은 사라지고 딸을 품은 집은 남았다는 것을 대를 잇는 것은 피가 아니라 불을 이어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을 버린 집은 피고 사람을 품은 집은 남는다는 것을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